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주차 강의, 논문 작성 특강 가설 검증이랑 평균 비교를 맡게 된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있고요. 네, 여러분들과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들보다는 많이 못하지만은 좀 최근에 통계를 배우면서 최근에 그래 통계를 연습을 했으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면서 배워왔는지를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될 부분은 옆에 나온 대로 가설 검증과 평균 비교, 그 중에서 T-테스트 실습입니다. 우선 가설 검증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황성훈 교수님께서 논문 작성과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고 논문을 어떤 차례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아마 거의 초반 부분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이론을 수집을 하시고 관련된 이론들을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반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많은 이론들을 제공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관련된 그런 이론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제시한 다음에 사실 거기에 원래 나와 있는 그런 이론들만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이나 학계에서 쓰는 또 논문들이 원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기존의 이론들이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그런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할 때 기존에 먼저 연구를 검토를 해서 이제 제기한 문제점, 여러분들이 기존 이론들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더라. 혹은 이러이러한 논문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더 하겠다라는 그런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가설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가설이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를 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밝히는 그런 것이 논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죠. 기존 연구 검토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기존 이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싶은 이론들을 제안하면서 이런 것을 단순하게 바로 이론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쓰게 될 때에는 가설을 세움으로써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통계적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설이란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가설이란 변인들과의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각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예를 많이 들어주셨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어린이들이 폭력적인 영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할 것이다. 일면, 논리적인 것 같죠. 폭력적이지 않은 영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건 좀 사실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향, 폭력적인 영화나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수록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많이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과 좀 반대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상식과 견해 배치되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나 기존의 이론들이나 좀 배치되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시려면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설을 잘 뒷받침하셔야 그 논문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후에 논문을 쓰신 다음에도 그런 논문을 검토받을 때 좀 비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고생들이 남고생들보다 연예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론을 수집함으로써 점점점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점점 검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가설 제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설이라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가설을 쓸 때 정확한 그런 문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두점을 어디에 찍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공부하실 때 동사 변형이 변한다거나 그런 정확한 문법은 없지만은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을 잘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은 이론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껏 열심히 이론을 찾아서 기존 선행 연구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들과 정반대의 그런 내용들, 그런 이론으로서 전혀 뒷받침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가설로 제시한다면은 이러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이러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특별한 가설을 세웠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왜 엉뚱한 이론들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공들여서 모은 그런 이론들을 다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론을 모으시고 잘 이론을 논리적으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잘 의지를 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업데이트를 해서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그 강의안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건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변인들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가설의 정의를 할 때 변인들 간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변인 하나가 어떠하면은 다른 변인이 이러하더라. 독립변인이 이러하면은 종속변인이 이러이러하더라처럼 모든 가설들이 변인과 변인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가설은 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보면은 전혀 이제 이론에도 맞지 않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부분을 제시한다면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본다면은 그 어린아이는 화장실에 자주 간다더라.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이론, 무서운 영화를 많이 보면은 이제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돼서 밤에 오줌을 자주 싸러 간다더라. 그렇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이론에 잘 일관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플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번째에 나올 수 있는데요. 가설은 간결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폭력 영화를 많이 보면은 아이가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려면은 폭력 영화를 많이 보면은 서로 무서워하는 그런 감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서 이뇨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더욱더 오줌을 자주 싸기 때문에 화장실 많이 가서 자주 간다더라. 이처럼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설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길어지고 복잡하게 되면은 검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심플하게 이러이러한 A와 B의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검증을 하는 걸로써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혹은 유의미하지 않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인을 두게 되면은 그 변인들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계시는 매개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외부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처럼 계산할 수 없는 효과들이나 허위나 그런 여러 가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효과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가설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간결하게 서술을 하시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 네 번째, 가설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밝히겠다. 정말 내가 이 연구에서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내가 밝히겠다라고 해서 아주 야심차게 가설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도 없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사실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설이 좋아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거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것을 하기 어렵다거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을 세우시고 검증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사회경제적인 그런 부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직업적인 지위나 그 사람의 교육적인 수준이나 아니면은 임금 수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합한 그런 변이입니다.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이 방향으로 이론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 개념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인 부분을 부재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사회경제적 수준, 자,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개념 정의해 보시면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는 평균 임금 혹은 연봉, 직업적인 지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출을 하셔서 뽑으셔서 여러분들이 독립변수로 삼으시든 아니면 종속변수로 삼으시든 계측할 수 있는 그런 변인들로 개념을 정확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지만은 이 자살을 자주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계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최근 한 달간 몇 번이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자료, 이것을 또 자살 생각의 빈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심리학회지나 여러 가지 학회지에서는 자살 생각 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가설을 설정을 할 때에는 먼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대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라든지 아니면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쓰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은 연봉이 낮은 걸로, 연봉이 높고 낮음으로 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달간 몇 번이나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측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계측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연봉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살 생각 횟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1대1로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설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잘못된 가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럴 수 있는데요. 이론에선 분명히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자주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가설에서는 엉뚱하게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살 생각 횟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봉이 높다는 것은 CEO나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살 생각을 평소보다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한 그런 이론이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역행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만약 이 가설을 쓰고 싶으시다면은 앞에 있는 그 방향을 반대로 하신다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은 어쨌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맞겠죠. 두 개 중에 하나는 맞겠지만은 만약에 가설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혹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면은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할 것이라면 결국에는 양쪽 다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연구의 방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 볼 때 사회 경쟁이 수준이 낮거나 혹은 높을 테니까요. 그럼 전체적인 사람들 속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논문 쓰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평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처럼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평균 임금, 연봉, 자녀의 성적, 직업주의,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아주 정확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배우시게 될 그 회귀문서에서도 여러 가지 변인들을 한꺼번에 때려서 넣으면은 좀 더 이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왜냐면은 분명히 변인별로 이게 의미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그런 유의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간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 연구에 있어서 그 간결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저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심플하고 잘 이론적인 개념을 잘 적용하면서 잘 그런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개념들이나 가설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냥 유머로 그냥 유머로 넣은 겁니다. 계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계인들도 연봉이 낮을수록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처럼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숫자도 적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TV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영상 매체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좀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개념정의 제가 이미 해놨네요. 네, 영상 매체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개념 정의를 할 때
TV를 자주 시청하는 것, 뭐 이거는 뭐 일주일에 뭐 TV를 몇 시간 시청합니까? 혹은 뭐 하루에 TV를 몇 시간 시청합니까? 라든지처럼 영상 매체에 자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TV를 하루에 몇 시간 시청하는지를 계측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든 뭐 조사에서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처럼 뭐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거를 뭐 어떻게 얼굴 색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평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TV를 시청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TV 영상 매체에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트레스 척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연구 방향과 어울리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척도에 따라서 뭐 신뢰도가 높든 아니면 어떤 좋은 연구에 의해서 뭐 증명된 것이든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 척도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점수가 몇 점인지를 계측을 한다면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가설을 설정합니다. 뭐 TV를 자주 시청하는 것이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은 뭐 여기는 간단하죠. 일주일 평균 시청 시간이 높은 사람, 뭐 낮은 스트레스 수준은 뭐 스트레스 점수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그러겠죠. 가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평균 TV 시청 시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점수는 낮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론에서부터 개념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설 제시까지 여러분들의 작업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실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켜주시고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뭐 가설 제시 제 생각에는 그 가설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선행 연구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가장 거기에 연관이 있는 정말 그 선행 연구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실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뭐 양이 많다고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양이 적고 적어 뭐 질보다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양보다 질이라든가 둘 다 어쨌거나 안 되는 거니까요. 양도 어느 정도 되면서 질이 굉장히 좋은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질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양도 적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이론을 잘 모으느냐 아니면 모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진척 정도가 좀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평소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이나, 뭐,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읽어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차이 검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이 검증은 평균 검증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은 기술 통계와 평균 비교인데요. 기술 통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연구를 진행하신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린이들이 뭐 이 A라는 교수법을 받았을 때 점수가 받기 전보다 높아진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린이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든 세계의 어린이들이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단순하게 평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든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든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모든 모집단에 되어 있는 평균 자료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표집을 통해서 작은 샘플을 통해서 통계적인 방식으로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 모집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통계적인 방식이고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T-테스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균 점수를 가지고 그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게 될 거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두 가지 방식의 T-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집단입니다. 동일한 표본입니다. 동일한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하게 시점에 따라서 뭐 사전, 사후 혹은 처치 전, 처치 후의 사람들을 비교를 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표본에서 두 변인의 평균을 차이를 비교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으로 비교를 하면은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시점을 차이를 두고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집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종속 변수로 여러분들이 상정한 그런 변수가 변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동일한 표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3학년 일반 어린이들이라고 했을 때 사전에는 3학년 1반을 하고 사후에는 3학년 2반을 하고, 그러면은 그 동일한 표본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을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표본을 잘 유지를 해서 같은 연구 대상 내에서, 같은 집단 내에서 이거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표본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이제 3번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다른 집단, 색깔이 다르죠? 네,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저도 이제 예전에 통계를 처음 배울 때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착각 중 하나가, 통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되면, 내가 정말 고도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실수를 한다거나 이론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적 고급적인 통계에 쓰면은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점점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통계 그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 이론이나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게 선행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정확하게 상정을 하고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정확하게 이론을 잘 숙지하시고 통계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계적인 방식을 중간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시게 된다거나 조건을 안 맞추시게 되면은 그 결과가 설사 나오더라도 그거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정을 무시한 거니까요. 그것처럼 잘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학기에 이제 유성진 교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런 예인데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CBT가 얼마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다고 상정을 한다면은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이제 상정을 하고, 하나의 이제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10명이 되든 아니면 30명이 되든 그 사이즈는 상관이 없고요. 물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좋죠. 만약에 두세 사람 놓고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어려운, 한두 사람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세네 사람이 전체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듯이 어느 정도의 그 샘플 사이즈는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울증 환자, 여긴 예시니까요. 우울증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두고 인지행동치료, CBT라는 행동치료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선 타임 1, 이거는 10일 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관련되어 있는 이론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를 두셔야 될 거고요. 자, 인지행동 치료를 했을 때 8주간의 인지행동을 치료를 했을 때 우울증이 감소를 할 것인가 혹은 감소하지 않을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T검증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이 집단들 간에, 집단들 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처치를 하기 전과 처치를 하기 후에 두 가지 집단이 있게 되는 거니까요. 비록 동일한 표본 내에 있더라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분 사이에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유의미가 있고 유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장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론이나 이런 거는 이전에 해놓았다고 상정을 하고요. 첫 번째가 가설 설정입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연가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부분에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가설, 대립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보다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대립가설은 연가설과 대립된다고 해서 대립가설인 거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 전과 하기 후가
그 우울증의 점수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영가설이라는 거는 뭐 영가설이라는 건 null hypothesis라고 해서 null이라는 게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없음, 절대 뭐 무효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 무효. 네. 인지행동 치료처럼 효과가 전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네, 여기서 가설을 상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물론 유의 수준이 사회과학 내에서는 대부분 뭐 95% 수준 혹은 알파 수준 5%에서 결정이 되지만요. 연구의 방향이나 뭐 연구의 그런 조건에 따라서 뭐 1%가 될 수 있고요. 뭐 0.01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관례나 뭐 학계의 관례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론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의 통계치를 계산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손으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통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뭐 유의도가 0.05보다 크다면 그것은 이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치에 유의면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CBT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것처럼 뭐 반대로 뭐 유의도가 0.05보다 작다면은 영가설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가설의 반대인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영가설을 대립하는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지행동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린 예 중에서 통계특강 사례 1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자,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편집, 뭐 보기, 데이터, 변환, 분석까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초기 수준에서 많이 보시게 될 자료나 메뉴들은 이제 분석까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작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석. 네,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굉장히 긴 막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평균 비교. 지금은 한번 먼저 보고 하시죠. 뭐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균 비교를 클릭을 하면은 네, 평균 비교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paired t-test라고 해서 pair라는 거는 서로 간에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집단인데 그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응되는 쌍으로 되는 그런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대응 표본 T 검정이라는 네,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하시게 될 사전 사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식별번호. 식별번호는 뭐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뭐 1, 2, 3, 4번이 아이디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온 사람이 우울 점수에 차이가 있을 거지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아이디 점수는 신경을 쓰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우울과 사후 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먼저 사전 우울 점수에 관련되어 있는 변인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던 변인이 오른쪽으로 대응 변수의 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후 우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제 옆으로 가셔서 아래에 있는 그런 창처럼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신뢰 구간을 95% 외에 다른 걸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99%나 99.9%나 어떻게든 하셔도 되지만은 일단 95%가 가장 일반적이니까요. 이건 기본값으로 놔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결과가 다 나오셨으면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제 좀 정상적인 겁니다. 네. 네, 앞에 분은 다 나오셨나요? 네. 자, 보시면은, 네, 이제 통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대응표본 통계량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전 우울, 그러니까 그 처치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는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우울 점수를 보니까 27이었습니다. 근데 사후, 그런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평균 우울 점수가 20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CBT라는 그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그 스트레스 점수가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단지 10명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이 10명이라는 샘플 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샘플을 가지고 한 그런 통계적인 작업이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통계적인 방법인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듯 0.05보다 작을 경우에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의 확률 0.05보다 작은 0.016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신 대립가설인 연가설은 그 외 무효라는 거였고요. 대립가설은 효과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그러니까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사전 사후 우울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T테스트는 차이가 있다, 없다만을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이 대응을 보시면은 사전 우울 점수 빼기 사후 우울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전 점수에서 나중 점수를 빼니까 이제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전이 그 사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점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전 우울, 그러니까 CBT 인지 행동 치료에 따라서 사전 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통계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통계표를 그대로 이제 논문에 따다다닥 붙이면은 이제 혼나는 겁니다. 혼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계적인 관련되어 여러분들 해석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쓰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학과마다 다르고 논문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사전 사후 우울 점수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T값이 나왔죠? T는 2.942, 유의 확률이 0.016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의미했다,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표 해놓고 여러분들 많이 논문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표 해놓고 거기에 있는 별만 땅땅땅땅 보여준다거나 여기에서 이제 별이 되어 있는 것은 유의미한 것, 유의미하지 않은 것, 그거는 별만 쳐놓으면 사람들 다 아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0.05에서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 집단에 CBT를 실시하면 인지행동 치료를 실시하면 우울증 점수가 낮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의 예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예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일군의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대학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인 집단이겠죠? 그래서 노인 집단 이제 10명이든 아니면은 몇십 명이든 그 삶의 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단지 그 시점이 노인대학에 입학하기 전 그리고 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저번에 이건데요. 완전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노인대학 참여하니까 너무 이 만족도가 삶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그런 삶의 만족도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과연 노인대학 참여자의 삶의 질에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없을 것인가를 이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드린 예시 2 파일에 있는 거고요. 자, 아까와 똑같이 2단계에서는 유의 수준을 설정합니다. 물론 이제 95%의 대부분 알파 수준 5% 그리고 99%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3단계 데이터의 통계치를 아까처럼 표를 내고요. 네 번째 결과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0.05보다 그 유의도가 크다면 연가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전 입학 전과 입학 후가 만족도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반대로 만약 유의도가 0.05보다 작다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면 연가설이 맞을 확률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삶의 질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특강 사례 2번 파일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분석 누르시고요. 다음에 평균 비교 누르시고요. 대응 표본 T 검정을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전 삶의 질, 왼쪽에 있는 사전 삶의 질의 마우스 포인트를 누르시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으로 꺾여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제 대응 변수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후 삶의 질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이제 대응 변수에 또 이제 다시 사후 삶의 질의 점수가 가게 됩니다. 아까와 똑같이 그리고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요. 거기에 있는 신뢰 구간을 95%를 해서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전,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노인의 평균 삶의 질은 23.3이었습니다. 근데 사후에는 26.1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삶의 질이 그 노인대학 입학 전보다 입학 후에 더 높아진 것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10명의 표본을 통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게 대표성이 있는지 아니면 유의미한 그런 결과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사전,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질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노인대학 합격한 이후의 삶의 질을 빼니까 그 음수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전 삶의 질보다 사후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T 검증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지만은 이 평균 비교의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유의 확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클 경우에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대립가설이나 연구가설이 기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05보다 유의 확률이 크다면 노인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의 확률이 지금처럼 0.01로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연가설, 무효가 된다는 그런 가설, 즉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것이, 입학을 하는 것이 그 입학 전과 입학 후에 삶의 질의 차이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연구가설인 노인대학의 입학이 유의미한 차이를 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사후 삶의 질 점수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라고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값이 마이너스 3.184, 0.00111이 나온 거는 논문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노인대학 참여자의 삶의 질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집단 내 차이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집단 간 차이 검증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동일한 집단 내에서 그 사전과 사후에 얼마나 차이가 생길 것인가 아니면 차이가 없을 것인가를 확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언제나 동일한 집단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 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A라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라는 비교하는 방법은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사후 비교, 그러니까 동일한 표본인데 그것을 시점만 다르게 해서 사전, 사후 비교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아예 정말 분간되어 있는 두 개의 집단,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집합으로 이야기를 할 때 A 집합과
비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집단들을 독립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사후사전, 뭐 어떤 똑같은 사람들의 뭐 사후사전 비교를 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집단들을 독립된 그런 집단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세트가,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이 독립된 다른 집단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독립된 집단 중에서 쉬운 예가 남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남자, 여자 두 개의 카테고리에 정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계측을 한 따로 있는 그런 통계적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녀에게 그러면 성별로 뭐 A 교수법을 적용했을 경우 뭐 점수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남녀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성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을 때고요. 자, 두 번째로 뭐 두 개의 다른 집단에 뭐 기업법을 적용했을 경우 이것은 뭐 남녀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저학력, 고학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이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처치를 다른 집단에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집단에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집단을 나누든 이런 다른 집단인데 절대로 범위가 겹치지 않는 집단 간에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드리면은 뭐 A 교수법이라는 그런 교수법이 있다고 할 때요. 각각의 집단에 이제 교수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집단의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 집단 간의 학습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다시 드리면요. 뭐 A라는 그런 교수법, 뭐 그것이 뭐 연상 기업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 방법이든 여러 그 학습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런 학습 방법을 뭐 성별로 따라 다르게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이제 그런 똑같은 동일한 교수법을 적용했는데 성별로 그것이 효과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연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무효로 하는 거니까요. 없다, 그리고 무효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가설이니까요. 연가설인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대립가설입니다.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로 그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가설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선거운동 유행에 따라서 뭐 투표를 할 것이다, 뭐 안 할 것이다. 뭐 라디오로 뭐 그 선거 방송을 들은 집단이나 아니면 TV 토론회를 받은 집단의 뭐 투표 의지가 다를 것이다 라던가 혹은 세로토닌 섭취 여부에 따라서 뭐 쥐의 학습 여부가 뭐 달라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경우에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시 3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것 중에서 자료 중에서 3번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의 차이가 있는가? 아까 마케팅에 대한 그런 예를 한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 그 어떤 광고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가 생기는 그런 의지는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처럼 광고 유형 1, 광고 유형 2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집단을 나누는 겁니다. 1번 집단은 신문으로 그 광고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TV로 그 광고를 들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는 신문 광고를 본 사람들은 신문 광고만 본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신문과 TV 광고를 동시에 본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설계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설계 디자인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속 하셨던 그런 가설 설정입니다. 연가설입니다.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집단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대립가설, 연구가설이죠.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이제 분석, 이제 평균 비교에서 아까와 단전에 다른 거는 독립표본, 서로 간에 독립된 집단들 간의 표본의 차이를 본다고 해서 독립표본 T 검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와는 약간 다른데요. 자,
그 왼쪽에 보면은 변인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검정 변수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는 보면은 집단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집단 간 차이를 본다고 할 때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변수, 그러니까 변인을 할 때 좀 더 먼저 나오는 게 원인이 되는 변인이고요. 뒤에 나오는 게 결과가 되는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T 검증을 할 때 독립 변인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요. 그 명목 변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목 변수라는 거는 그 종류를 나누는 그런 변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에 뭐 서열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간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간다는 그런 변수에서는 쓸 수 없이 여러분들 다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거나 T 검증에서는 주로 이제 대부분 두 개로 나누어진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설사 그 다른 집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런 연구 주제들 중에서 명목 변수가 아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학력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학력은 대표적인 서열 변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연수와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학력이 낮은지 학력이 높은지를 보기 때문에 그건 서열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졸, 중졸, 고졸 이것처럼 카테고리가 두 개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그 선을 나누셔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시든 아니면 다른 거를 기준으로 하셔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학력 집단으로 그 역코딩,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리코드를 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처럼 그 코딩을 다시 하셔서 집단을 두 개로 만드신 다음에 저기서 적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광고 유형입니다. 광고 유형은 명목 변수죠. 아까 1번은 그 신문 광고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2번은 TV 광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명목 변수이고 집단 변수입니다. 판매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싶은, 이제 계측을 하시고 싶은 종속 변수죠. 그래서 종속 변수인, 먼저 첫 번째 종속 변수인 판매량을 이제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서 이제 검정 변수로 옮기시고요. 두 번째, 이제 독립 변수인 광고 유형, 이제 명목 변수인 광고 유형을 이제 집단 변수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서 옮기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제 옮겨지게 되고요. 일단 그 옵션을 누르시면은 그 똑같이 이제 95%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단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집단 정의는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집단 정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정값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집단을 나눌 때 집단을 나누시는 그런 숫자를 부여하는, 수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남성은 1, 여성은 2로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을 2, 여성을 1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정해 두신 그 값을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1이고 여성은 2이기 때문에 똑같이 넣으시고요. 계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단 변수를 보시면은 광고 유형에 1, 2라는 그런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똑같은 이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 때에는 그 남성, 여성이라는 그런 값을 대표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 2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에는 아마 남자, 여자라고 나올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시면서 1, 2라고 나오는 것보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해서 한 거고요. 1, 어쨌거나 남성의 평균, 여성의 평균, 남성 여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은 신문이죠, 신문. 죄송합니다. 신문과 이제 TV, 이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본 사람들의 평균은 판매량은 4.6이었고요. TV를 본 사람들의 평균은 6.83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직관적으로 볼 때, 샘플 내에서 이 샘플 내에서 볼 때에는, TV 광고를 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단 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집단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는 그런 집단들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느냐, 동일하지 않은 모집단에서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품 나오신 것처럼 통계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공부를 배웠던 통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수학적인 거나 그런 거는 뭐 수학과 애들보다 어차피 못하니까 통계에서 뭔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겠거는 그냥 좋은 얘기겠거니 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위안을 얻었는데요.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그 레벤의 동분산 검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판매량이 동분산이 가정됨, 그리고 밑에는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거가 아니니까 두 개가 나와 있겠죠. 자, 여기서 위에 줄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밑에 줄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레븐의 동분산 검정에서 유의 확률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연가설과 연구가설이라는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레벤의 동무산 검정, 여기도 이 사람도 레벤의 동무산 검정이라는 것도 가설 검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연가설은 그것이 동분상이다. 그러니까 동분산이 가정된다가 연가설이고요. 차이가 없다라는 게 연가설인데 어쨌거나 차이가 없으니까 같은 모집단에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가설이고 다른 집단에서 온 거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입니다. 따라서 0.05보다 클 경우에는 연가설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같은 모집단에서 온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유의 확률이, 그러니까 레벤의 동분산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클 때에는 동분산이 가정되기 때문에 위에 줄을 해석하시고요. 동분산 검정 유의 확률이 0.05 이하일 때에는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므로 밑에 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때에는 여기 나오는 계산값들이 추정치라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분산이 가정되는 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한 계산이라는 그런 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윗줄, 여기서는 이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요. 양적 검증에서 이제 0.11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연가설을 기각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05보다 작죠.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을 확률이 1.1%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될 게 0.05보다 클 경우에는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변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이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런 게 정말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을 하고 연가설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반대인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결과가 나왔죠? 나온 것처럼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D값이 마이너스 3.91902고 0.0215 0점 맞다 이런 부분들을 다 구구절에 쓰실 필요 없이 연가설이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값의 차이를 보셨잖아요. TV 광고는 6.3이었고요. 신문 광고는 4.6이었으니까 광고의 유형인 차이인 TV 광고가 신문 광고보다 훨씬 더 판매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잠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마지막에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10분 정도 휴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